20년간 실종된 아들을 찾아 헤맨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만약 그 아버지가 바로 아들을 이 세상에서 지워버린 장본인이었다면 어떨까요? 이 이야기를 처음 알게 되었을 때 소름이 돋는 것과 동시에 주체할 수 없는 슬픔에 잠겼습니다. 마치 시청률이 저조한 서스펜스 드라마의 각본 같지만 이것은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천재라 불렸던 한 소년, 그리고 그를 어둠 속으로 밀어넣은 아버지, 나아가 20년이라는 긴 세월에 걸쳐 진실을 추적한 사람들의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부디 저희 실종 기록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995년 가을 대전광역시. 이 도시를 아는 분이라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과학의 도시라는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국립연구기관들이 여러 곳 모여 있고 넓은 도로 양쪽으로는 직원들을 위한 관사와 연구시설들이 질서정연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연구원들이 바쁜 걸음으로 오가는 것이 이 도시의 일상이었습니다. 그해 10월은 예년보다 조금 쌀쌀했다고 합니다. 은행잎이 노랗게 물들기 시작하고 반소매 차림 대신 얇은 점퍼를 걸친 사람들이 늘어나던 그런 계절이었습니다. 이 조용한 도시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박준서 12살. 대전 시내의 한 아파트 3층에서 아버지와 단둘이 사는 남자아이였습니다. 이 소년을 이야기할 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숫자가 있습니다. IQ 205. 이 숫자는 준서군의 인생에 평생 따라다니게 됩니다. 준서군은 5살 때 누구에게 배우지도 않고 한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실에 놓여 있던 신문을 매일 들여다보더니 어느 날 아버지 앞에서 기사를 줄줄 소리내어 읽기 시작한 것입니다. 7살이 되었을 무렵에는 중학생들이 푸는 수학 문제를 아무렇지도 않게 풀어냈습니다. 곱셈이나 나눗셈은 물론 방정식까지 독학으로 마스터해버린 것입니다. 동네 학원 원장이 이런 아이는 본 적이 없다며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10살 때 시교육청이 주최하는 영재 선발 시험에서 역대 최고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이 소식이 지방신문에 실리면서 준서군은 하룻밤 사이에 대전의 작은 천재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저 아이는 평범하지 않아. 아파트 어른들은 준서군을 볼 때마다 그렇게 속삭였습니다. 동네 슈퍼에 과자를 사러 온 준서군에게 가게 아주머니가 말을 겁니다. 준서야 또 1등 했다며. 그러면 그는 늘 수줍어하며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그의 가족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준서군의 아버지 박정훈 씨는 시내 국립연구소에 근무하는 연구원이었습니다. 과학을 전공한 과학자로 연구소에서는 신소재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는 말수는 적지만 성실하고 진솔한 인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회식에서도 별로 말을 섞지 않았고 야근도 잦았으며 휴일에도 가끔 연구실에 얼굴을 비추는 일벌레였습니다. 하지만 정훈 씨에게는 슬픈 과거가 있었습니다. 아내 미나 씨를 일찍 여인 것입니다. 준서군이 6살 때 미나 씨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발견했을 때는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진단 후 불과 6개월 만에 그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34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아내를 잃은 정훈 씨는 그 후 재혼하지 않고 오직 하나뿐인 아들 준서군만을 삶의 보람으로 삼아왔다고 주위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정훈 씨만큼 아들을 아끼는 사람은 없어. 일이 끝나면 한눈 팔지 않고 집으로 달려가 밥을 차린다니까. 실제로 정훈 씨는 퇴근 후 어디에도 들르지 않고 귀가에 직접 저녁을 차렸습니다. 대단한 요리는 아니었습니다. 계란말이에 된장찌개 혹은 라면에 밥을 말아 먹는 정도였지만 아버지와 아들 단둘이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아 식사하는 광경은 그 아파트에서는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준서군의 외할머니 김영순 씨도 이 이야기의 중요한 인물입니다. 영순 할머니는 대전에서 기차로 1시간 정도 떨어진 공주에 살고 있었습니다. 시골 마을의 작은 기와집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준서군이 태어나기 전에 세상을 떠났고 하나뿐인 딸 미나 씨마저 먼저 보낸 영순 할머니에게 남은 혈육은
외손자 준석은 단 한 명이었습니다. 영순 할렘머니는 한 달에 두세 번 공주역에서 대전역으로 가는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 손에는 늘 커다란 보자기 꾸러미가 들려 있었습니다. 안에는 준서군이 가장 좋아하는 반찬들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장조림 계란말이 멸치볶음, 그리고 역 앞떡집에서 사온 찹쌀떡. 준서가 이걸 좋아하거든. 영순 할머니는 아파트에 도착하면 곧장 부엌으로 향해 쌓인 설거지를 치우고 냉장고를 정리하며 능숙하게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정훈 씨는 장모님이 올 때마다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장모님, 그냥 쉬세요. 하지만 영순 할머니는 늘 손을 내저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남자가 부엌에 드나드는 거 아니야. 그보다 준서 공부나 좀 봐주게. 조금은 고풍스럽지만 애정 깊은 영순 할머니 나름의 다정함이었습니다. 준서군은 할머니가 오면 눈에 띄게 밝아졌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조용한 아이였지만 할머니 앞에서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나 학원에서 배운 것들을 즐겁게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는 날에는 현관까지 배웅 나와 기차 시간을 물었고 영순 할머니는 그런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금방 또 올 거니까 걱정 마. 이것이 박준서라는 소년을 둘러싼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과묵한 아버지, 다정한 할머니, 그리고 조용하지만 동년배 아이들과는 조금 다른 세상을 사는 천재 소년. 작고 조금은 쓸쓸해 보이지만 확실한 유대로 맺어진 세 사람의 가족이었습니다. 1995년 10월 18일 수요일. 이 날짜를 부디 기억해 주십시오. 모든 것이 바뀌어버린 운명의 날이니까요. 그날 아침 대전의 하늘은 높고 맑았습니다. 밤새 내리던 가을비가 그치고 공기가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아파트 느티나무에서 떨어진 잎들이 젖은 아스팔트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아침 7시 준서군은 현관에서 운동화 끈을 묶고 있었습니다. 감색 교복 위에 회색 점퍼를 걸치고 어깨에는 낡은 배낭을 메고 있습니다. 정훈 씨가 현관으로 나와 아들의 점퍼 지퍼를 끝까지 올려주며 말했습니다. 오늘 학원 가는 날이지? 수업 끝나면 곧장 집으로 와. 저녁에 할머니 오시니까. 그날은 영순 할머니가 공주에서 오는 날이었습니다. 추석 이후 처음이니 준서군도 손꼽아 기다렸을 겁니다. 빨리 올게. 준서군은 짧게 대답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로 나설 때 한번 뒤돌아보자. 아버지는 문가에 기댄 채 아들을 배웅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에 알려진 마지막 광경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본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준서군의 수요일, 스케줄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오전에는 학교 수업을 받고 오후에는 시내 중심가에 있는 입시학원의 영재반에 다녔습니다. 학교에서 학원까지는 버스로 20분 정도 거리였습니다. 그날도 준서군은 평소처럼 오전 수업을 마치고 급식을 먹은 뒤 학교 친구 이명과 함께 버스를 타고 학원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의 수업. 그날의 주제는 수학 올림피아드 기출문제 풀이였다고 합니다. 오후 5시 수업이 끝났습니다. 학원 건물 앞에서 준서 군이 같은 반 친구 이명과 함께 나오는 것을 건물 경비원이 목격했습니다. 세 사람은 건물에서 걸어서 5분 정도 거리에 있는 버스 정류장까지 함께 걸었습니다. 그리고 정류장에서 세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친구 이명은 서쪽 방면 버스에 탔고 준서군은 집이 있는 동쪽 방면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친구 중 한 명은 나중에 경찰에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버스 창밖을 보니까 준서가 혼자 정류장에 서 있었어요. 평소랑 똑같았어요. 그것이 준서군을 본 마지막 증언이었습니다. 저녁 7시 공주에서 기차를 타고 온 영순 할머니가 대전의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손에는 늘 들고 오던 보자기 꾸러미, 준서 군이 좋아하는 장조림과 계란말이, 그리고 역 앞에서 사온 사과 몇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영순 할머니는 정훈 씨에게서 받아둔 예비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현관에 들어선 할머니의 시선이 신발장 아래로 향합니다. 아이의 신발이 없습니다. 준서는 아직인가? 영순 할머니는 혼잣말을 하며 거실 불을 켰습니다. 집안은 아침에 나갔을 때 그대로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컵 하나와 접시가 놓여 있었습니다. 영순 할머니는
평소처럼 부엌으로가 보자기를 풀고 반찬을 냉장고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 준서군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8시 영순 할머니는 사위인 정훈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몇 번이나 울린 후 겨우 전화가 연결됩니다. 박서방 준서가 아직 안 돌아왔어. 네 학원은 5시에 끝났을 텐데요. 정훈 씨의 목소리에는 분명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했지. 어디서 놀고 있는 건가 아니오. 곧장 오라고 했는데. 지금 바로 저도 가겠습니다. 정훈 씨가 집에 도착한 것은 저녁 8시 반이 넘어서였습니다. 연구소에서 급하게 달려온 모습입니다. 넥타이를 풀며 현관에 들어선 그는 영순 할머니의 불안한 얼굴을 보고 표정을 굳혔습니다. 아직 안 왔습니까? 그래, 연락 한 통이 없어. 1995년입니다. 휴대전화는 막 보급되기 시작했을 뿐 12살 아이에게 사줄 만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삐삐조차 고등학생 정도부터가 당연하던 시절입니다. 준서 군에게 연락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정훈 씨는 먼저 학원 담당 강사에게 전화했습니다. 강사는 수업이 제 시간에 끝났고 준서 군도 다른 학생들과 함께 나갔다고 대답했습니다. 다음에 같이 하원한 친구 이명의 집에도 전화했지만 대답은 같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헤어졌어요. 준서는 동쪽 방면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녁 9시 정훈 씨는 대전중부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이 집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12살입니다. 오후 5시부터 연락이 안 돼요. 실종자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날 10월 19일 목요일 아침 경찰서 형사들이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학원 주변 버스, 노선 준서 군이 이용하던 버스 정류장에서 탐문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전 11시 예상치 못한 곳에서 단서가 발견되었습니다. 서울역 앞버스 정류장. 대전 방면과는 정반대 도심으로 향하는 버스 정류장이었습니다. 그곳 벤치 위에 감색 배낭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정류장을 청소하던 환경미화원이 전날 저녁부터 계속 그 자리에 있었다고 신고해 왔습니다. 형사가 배낭을 열자 안에는 교과서 2권 노트, 3권, 그리고 필통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교과서 첫 장에는 준서군의 이름이 단정한 글씨로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배낭 안주머니에서 작은 비닐봉지가 나왔습니다. 안에는 사탕 2개, 영순 할머니가 올 때마다 몰래 배낭에 넣어주던 사탕이었습니다. 배낭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없었습니다. 불가사의한 것은 배낭이 발견된 장소입니다. 준서군이 집으로 돌아가려면 학원 앞 버스 정류장에서 동쪽 방면 버스를 타야 합니다. 서울은 전혀 다른 방향입니다. 왜 준서군은 서울로 향했을까? 혹은 누군가에 의해 끌려간 것일까? 이 미스터리가 수사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IQ 205 천재 소년이 사라졌대. 대전아인데 서울역에서 배낭만 발견됐다더라. 동네 작은 가게에서, 시장에서, 공원 벤치에서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수군거렸습니다. 당시의 사회는 지금보다 훨씬 작은 공동체였고 소문이 퍼지는 속도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정훈 씨는 그날 밤부터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고 합니다. 경찰서와 집을 오가며 수색에 동행했고 혹시나 아들이 돌아올까 싶어 현관문을 잠그지 않은 채 거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영순 할머니는 공주로 돌아가지 못하고 며칠 동안 아파트에 머물렀습니다. 거실 소파 끝에 앉아 두 손을 꼭 쥐고 그 시선은 오직 한 곳, 현관문을 향해 있었습니다. 준서야, 할머니가 장조림 해놓고 기다린다. 때때로 그렇게 중얼거리는 소리만이 조용한 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10월 18일 수요일 오후 5시 이후 박준서의 행적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배낭만이 그가 이 세상에 존재했다는 사실을 조용히 이야기하는 듯 했습니다. 12살의 천재 소녀는 과학도시의 거리에서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다음 날 대전 중부경찰서는 즉시 전담 수사본부를 꾸렸습니다. 수사본부장은 강력계 베테랑 최반장 수사 경력 15년의 현장 전문가였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체형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관내에서 일어나는 강력 사건 대부분은 그가 담당했고 후배 형사들 사이에서는
최 반장님 앞에서는 거짓말을 할 수 없다고 할 정도의 남자였습니다. 최 반장이 사건을 인계받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서울역 앞에서 발견된 배낭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감색 배낭 지퍼가 열린 채 벤치에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내용물은 교과서, 이권 노트, 3권, 필통, 그리고 비닐봉지에 든 사탕. 그게 전부였습니다. 최 반장은 배낭의 상태를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찢어진 곳도 핏자국도 없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억지로 빼앗겼다면 어떤 식으로든 손상이 있었을 겁니다. 마치 주인이 스스로 조용히 벤치에 놓아둔 것처럼 깨끗한 상태였습니다. 이건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야. 최 반장은 수사회의에서 단언했습니다. 배낭이 온전하다는 건 아이가 스스로 배낭을 두었거나 혹은 범인이 극도로 냉정하게 행동했다는 뜻이다. 수사는 유괴 가출, 그리고 사고라는 세 가지 가능성을 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의심된 것은 유괴였습니다. IQ 205의 천재 소년으로 신문에도 실린 적이 있다. 그 지명도를 노린 몸값 목적의 범행이 고려된 것입니다. 최 반장은 아버지 정훈 씨에게 물었습니다. 최근에 수상한 전화는 없었습니까? 이거 아드님에 대해 묻거나 협박을 받은 적은요? 정훈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돈을 요구하는 연락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3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몸값을 요구하는 전화는 걸려오지 않았습니다. 협박도 범인으로부터의 접촉도 일절 없었습니다. 유괴라면 범인에게는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동이 전혀 없다. 이건 이상하다. 최 반장은 유괴 가능성을 남겨두면서도 수사의 중점을 다른 방향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가출 가능성입니다. 12살 사춘기에 접어드는 예민한 나이입니다. 천재라 불리는 아이일수록 내면에 큰 압박감을 안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수사관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준서군의 학교와 학원 친구들, 담임 선생님 학원 강사에 대한 탐문이 이루어졌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준서군은 성적이 월등해서 수업 중에 문제를 일으킨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다만 선생님은 조금 말을 흐렸습니다. 최근 한두 달 조금 모습이 달랐을지도 몰라요. 수업 중에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일이 잦아졌거든요. 예전에는 그런 아이가 아니었는데 친구들과의 다툼이나 따돌림 같은 건요. 그건 없었어요. 준서군은 원래 교우 관계가 넓은 편이 아니어서 쉬는 시간에도 혼자 책을 읽는 일이 많았고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는 타입은 아니었습니다. 학원 친구들의 증언도 비슷했습니다. 준서는 원래 말수가 적은 애였어요. 학원 끝나고 버스 정류장까지는 같이 걸었지만 별로 말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니었고요. 그날도 별다른 건 없었어요. 평소랑 똑같았어요. 가출을 의심할 만한 뚜렷한 동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12살 아이의 마음을 어른이 전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출이라면 보통 집에서 옷가지나 돈을 챙겨갈 겁니다. 준서군의 방에서는 없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옷장도 책상, 서랍도 저금통도 모두 그대로였습니다. 세 번째, 가능성 사고. 서울역 주변은 당시부터 교통량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해 어딘가 병원으로 이송된 것은 아닐까. 수사팀은 서울 시내 모든 병원의 응급 이송 기록을 조사했습니다. 근처 하천이나 연못 주변도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허탕이었습니다. 어디에서도 준서군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사는 완전히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최 반장이 특히 답답함을 느낀 것은 목격자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울역 앞이라고 하면 사람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교복 입은 아이가 혼자 혹은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을 아무도 보지 못했다는 것은 너무나 부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시대적인 제약이 있었습니다. 1995년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야 도시 곳곳에 CCTV가 있지만 당시에는 달랐습니다. 서울역 주변에 설치된 카메라는 역내 매표소 부근의 일대뿐, 그마저도 화질이 나빠 얼굴 식별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이나 길거리에는 카메라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수사는 오직 사람들의 기억에만 의존해야 했습니다. 역 매표소 직원이 증언했습니다. 그 시간대에 교복 입은 남자아이를 본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너무나 모호했습니다. 차림새는 혼자였나? 누구와 어디로 향했나? 어느 것 하나 확실한 것이 없었습니다. 최 반장은 그 증언을 들으며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고 합니다. 볼 수 있는 눈이 없어. 이래서는 실마리를 잡을 수가 없어. 수사가 난항에 빠진 가운데 정훈 씨와 영순 할머니는 각자 자신만의 방식으로 준서군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정훈 씨는 인쇄소에서 수천 장의 전단지를 만들었습니다. 전단지에는 준서군의 초등학교 졸업 사진이 크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동그란 눈, 넓은 이마, 어딘가 동년배 아이들보다 어른스러워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찾습니다. 박준서 12세. 1995년 10월 18일 대전광역시에서 실종. 키 145cm, 감색 교복, 회색 점퍼. 아시는 분은 연락 바랍니다. 일이 끝나면 그 전단지를 들고 대전 시내를 돌아다녔습니다. 버스 정류장, 슈퍼마켓, 유리창 아파트, 게시판 등 손이 닿는 곳이라면 어디든 전단지를 붙였습니다. 비가 오면 전단지는 젖어서 떨어졌고 정훈 씨는 다음날 또 같은 자리에 새로운 전단지를 붙였습니다. 연구소 동료들이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몸도 좀 챙기셔야죠. 경찰이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훈 씨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충혈된 눈, 헬쑥해진 뺨, 넥타이도 매지 않은 채 전단지 뭉치를 들고 거리를 걷는 그의 모습은 대전 곳곳에서 목격되었다고 합니다. 영순 할머니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공주역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작은 접이식 의자를 펴고 무릎 위에 준서, 군의 사진을 올려놓고 지나가는 사람 한 명 한 명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 아이 못 보셨어요? 우리 준서예요. 이만한 키인데. 영순 할머니는 손으로 준서군의 키를 가늠했습니다. 사람들은 사진을 흘깃보고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 경찰에 맡기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동정적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없이 지나쳐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쉰 목소리가 역 앞에 울려 퍼졌지만 유력한 정보가 들어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정보 제공 전화는 드문드문 있었습니다. 서울역에서 비슷한 아이를 봤다.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교복 입은 남자아이가 걷고 있었다. 경주에서 준서군과 똑 닮은 아이와 스쳐 지나갔다. 수사팀은 모든 정보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형사가 직접 현지로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것 하나 준서군으로 이어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모두 그저 닮은 다른 아이였을 뿐입니다. 1996년 1월 최 반장은 수사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피해자 박준서의 생사 및 소재 불명, 유괴 가출, 사고 등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계속했으나 유력한 단서는 확보되지 않음. 새로운 정보가 나올 때까지 수사를 일시 중단함. 사건은 공식적으로 미제 사건, 이른바 콜드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최 반장은 수사 중단을 결정한 날 퇴근길에 대전 시내 전봇대에 붙어있는 전단지를 보았다고 합니다. 비에 젖어 절반이 찢어진 전단지 속에서 준서군의 동그란 눈이 가만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최 반장은 한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1년, 2년, 3년. 사건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조금씩 희미해져 갔습니다. 대전이라는 도시도 변해갔습니다. 낡은 건물들이 헐리고 새로운 빌딩이 들어섰습니다. 도시에는 새로운 카페와 편의점이 늘어났습니다. 세상은 착실하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정훈 씨의 시간만은 1995년 10월에 멈춰 있는 듯 했습니다. 적어도 주변에서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정훈 씨는 매년 10월이 되면 새로운 전단지를 인쇄했습니다. 준서군의 사진은 늘 똑같은 초등학교 졸업 사진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전단지 속 소녀는 12살 그대로였습니다. 정훈 씨는 그 전단지를 손에 들고 대전 시내는 물론 때로는 서울까지 올라가 강남역이나 명동역 앞에서 나눠주었습니다. 연구소에서의 정훈 씨에 대한 평가는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을 잃기 전까지는 성실하고 유능한 연구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건 후 그의 업무 집중력은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실험 데이터에 실수가 늘었고 회의 중에 멍하니 앉아있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동료들은 처음에는 그를 이해하려 했습니다.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고통은 헤아릴 수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2년 3년이 지나도 정훈 씨의 상태는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깊은 늪에 빠져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훈 씨는 술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퇴근길에 혼자 소주를 마시는 정도였지만 점차 양이 늘어났습니다. 새벽녘 연구소 근처 포장마차에서 만취한 채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동료들이 몇 번 목격했습니다. 정훈 씨, 정말 힘들겠지. 아들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며 그의 뒷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았습니다. 공주의 김영순 할머니는 달랐습니다. 아니, 다르게 보였다는 편이 더 정확할지도 모릅니다. 할머니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80세가 넘어서도 허리를 꼿꼿이 펴고 매일 아침 마당을 쓸고 식사를 차렸습니다. 혼자 사는 집이었지만 식탁에는 늘 2인분의 식사가 차려졌습니다. 그것은 습관이었고 그리고 기도였습니다. 영순 할머니는 안방벽에 준서군의 사진을 걸어두었습니다. 대전 아파트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준서군이 바닥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는 모습. 사진 속 그는 살짝 고개를 들어 카메라를 보고 있습니다. 웃는 건지 아닌지 알 수 없는 묘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표정이 영순 할머니의 마음을 무엇보다 아프게 했다고 합니다. 영순 할머니는 매일 아침 그 사진 앞에 서서 조용히 손을 모았습니다. 준서야,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다. 어디에 있든 괜찮아. 살아만 있어다오. 1999년이 지나고 2000년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밀레니엄이라며 세상은 들떠 있었지만 영순 할머니의 매일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2002년, 2005년, 2008년.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갔습니다. 대전에서 박준서라는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었습니다. 전봇대의 전단지도 어느샌가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훈 씨가 전단지 붙이는 것을 그만두었기 때문입니다. 정훈 씨는 2014년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연구소를 퇴직했습니다. 명예퇴직이었습니다. 퇴직 후에는 대전 외곽의 작은 원룸으로 이사해 거의 외출하지 않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웃 주민은 그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사는 아저씨인데 낮에도 커튼을 안 열어요. 가끔 편의점에서 마주치는 정도였죠. 영순 할머니는 81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리가 약해져 기차를 타고 대전까지 가는 것은 이제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럼에도 할머니는 매일 안방벽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소녀는 20년 전 그대로 12살인데 할머니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20년이라는 긴 기다림에 언젠가 끝이 올 것이라고 믿었던 걸까요? 아니면 끝이 없더라도 기다리는 것만이 자신에게 남겨진 역할이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아마 영순 할머니 자신도 몰랐을 겁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었습니다. 사라진 소녀는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아무도 모르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밝혀지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2016년 3월 미국 버지니아주 알링턴, 워싱턴 DC에서 강 하나를 사이에 둔 조용한 도시입니다. 벚꽃이 피는 계절, 길모퉁이마다 연분홍 꽃이 피 흩날리고 사람들이 커피를 손에 들고 출근을 서두르는 평범한 봄날이었습니다. 이 도시의 한 아파트에 33세가 된 한 남성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데이비드 박, 워싱턴 D.C. 근교의 IT 기업에서 일하는 한국계 미국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였습니다. 보통 체격의 단정한 모습, 안경 너머의 눈매가 인상적인 남성이었습니다. 직장 동료들에게 데이비드는 과묵하지만 매우 유능한 인물이었습니다. 회의에서는 말수가 적었지만 그가 짜는 코드의 속도와 정확성은 팀에서도 단연 돋보였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혼자 샌드위치를 먹으며 책을 읽고 일이 끝나면 곧장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매일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무런 부족함 없이 안정된 삶을 사는 평범한 청년입니다. 하지만 데이비드에게는 평범하지 않은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자신의 과거 기억이 없었던 것입니다. 데이비드가 기억하는 가장 오래된 기억은 넓은 잔디밭이 있는 하얀 집이었습니다. 그 집 현관 앞에서 금발의 여성이 그를 향해 두 팔을 벌렸습니다. 데이비드,
그렇게 부른 순간이 그의 기억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마 7살이나 8살 무렵의 일일 겁니다. 그 이전의 기억은 전혀 없습니다. 마치 짙은 안개에 휩싸인 것처럼 아무것도 떠올릴 수 없었습니다. 양부모인 로버트 박과 수잔 박 부부는 매우 다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버트는 연방정부 공무원, 수잔은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없어서 한국에서 양자를 드렸다고 들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어릴 적에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어디서 왔어요? 수잔은 다정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너는 한국에서 왔단다, 데이비드. 아주 먼 나라에서 말이야. 한국의 아빠와 엄마는요. 그 순간 수잔의 눈에 스쳐 지나간 한순간의 그늘을 데이비드는 기억합니다. 서류에는 고아라고 적혀 있었어. 우리가 아는 건 그게 전부란다. 입양 서류에 적혀 있던 정보는 이것뿐이었습니다. 이름 박, 생년월일 1983년 3월 21일, 출생지 대한민국, 가족관계 고아. 데이비드는 그 이상은 묻지 않았습니다. 양부모가 자신을 깊이 사랑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공백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한국계 친구들을 보면 무의식적으로 눈으로 좁게 되고 TV에서 한국 뉴스가 나오면 채널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끔 꿈속에서 이상한 목소리를 듣곤 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가 자신을 부르고 있다는 느낌만은 확실했습니다. 그것이 한국어였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훨씬 나중의 일입니다. 2016년 2월 데이비드는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개인용 DNA 검사 서비스가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타액 샘플을 보내면 자신의 민족적 뿌리나 건강정보,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혈연자를 찾아주는 서비스였습니다. 데이비드가 이것을 신청한 것은 어떤 큰 각오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어느 날 밤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우연히 광고가 눈에 들어왔을 뿐이었습니다. 당신의 뿌리를 찾지 않겠습니까? 그 한 문장이 33년간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의문을 다시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데이비드는 검사 키트를 주문하고 자신의 타액을 보냈습니다.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고아였다는 것 외에는 아무 정보도 없는 자신이 DNA 검사 따위로 무언가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이달 후 2016년 4월의 어느 날 저녁, 일을 마친 데이비드가 이메일을 확인하다가 그 손가락이 문득 멈췄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도착해 있었던 것입니다. 데이비드는 노트북 앞에 앉아 결과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민족 구성은 예상대로 100% 한국인. 여기까지는 놀랄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다음 항목에서 그의 눈은 화면에 고정되었습니다. 혈연 관계, 일치 높은 확률로 목의 혈연 관계를 감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한 여성의 DNA와 데이비드의 DNA가 목의 혈통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할머니와 손자 관계에 해당하는 유전적 근접성이었습니다. 화면에는 그 여성의 이름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김영순, 대한민국 공주시 거주 80세. 데이비드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끼며 그는 그 이름을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한국어를 읽지 못하는 데이비드는 번역 프로그램의 힘을 빌렸습니다. 검색 결과 중 하나를 클릭하자 오래된 신문 기사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영어로 번역된 기사의 헤드라인은 이랬습니다. 1995년 대전 IQ 205 천재 소년 실종. 기사에는 두 장의 흑백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한 장은 교복을 입은 어린 소년의 사진, 다른 한 장은 역 앞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는 나이든 여성의 사진이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소년의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동그란 눈, 넓은 이마, 어딘가 나이에 맞지 않게 어른스러운 표정. 데이비드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벽 거울에 비친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눈이 화면 속 소년의 눈과 겹쳐 보였습니다. 그날 밤 데이비드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신중한 남자였습니다. DNA 검사 결과 하나만으로 자신이 그 소년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할머니와 손자에 해당하는 유전자 일치.
이것을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구체적이었습니다. 데이비드는 한 달간 고심했습니다. 그리고 양부모인 로버트와 수잔에게도 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수잔은 한동안 말이 없다가 이윽고 아들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원한다면 알아봐야지. 2016년 5월 데이비드는 워싱턴 DC에 있는 주미한국 대사관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자신이 1995년 한국 대전에서 실종된 박준서라는 소년일 가능성이 있다고 DNA 검사 결과를 첨부하여 대사관은 이 사안을 한국경찰청에 보냈고 마침내 대전경찰청 미제사건 수사팀에 한 통의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그 공문을 받은 것은 수사팀의 최 반장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50대 후반, 머리에는 희끗희끗 서리가 내렸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미제사건 수사팀에 배속된 지 3년, 지금까지 여러 낡은 사건 파일을 들춰봤지만 실제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것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최 반장은 공문을 읽고는 곧바로 자료 보관고에서 낡은 사건 파일을 꺼내왔습니다. 먼지를 뒤집어 쓴 갈색 봉투. 겉면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1995년 대전 중부경찰서 제사 157호 박준서 실종사건 20년간 아무도 열어보지 않았던 파일이었습니다. 최 반장은 한 장 또 한 장 서류를 넘겨보았습니다. 당시의 수사보고서, 현장 사진 배낭의 감식 결과, 목격자 진술, 아버지 박정훈 씨의 진술조서. 기록은 꼼꼼했지만 결론은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단서 없음, 소재 불명. 최 반장은 파일을 덮고 미국에서 보내온 DNA 검사 결과를 다시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결과는 명백했습니다. 데이비드 박이라는 남성의 DNA가 한국에 거주하는 김영순이라는 여성과 목의 혈연 관계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김영순 할머니는 20년 전 사라진 준서군의 외할머니라는 것. 최 반장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가설이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이 남자가 정말 박준서라면 12살 소년이 어떻게 바다를 건너 미국까지 갔단 말인가.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DNA 검사는 어디까지나 민간 서비스입니다. 법적으로 신원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한국국립과학수사연구원 통칭국과수의 공식적인 감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교 대상이 될 DNA 샘플이 필요했습니다. 최 반장은 공주로 향했습니다. 5월 하순 공주시 외곽에 있는 낡은 기와지붕의 단층집. 문 앞에는 화분 몇 개가 놓여 있고 마당 빨랫줄에는 빨래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최 반장이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느릿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자그마한 노파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허리는 조금 굽었지만 그 눈빛은 놀라울 정도로 맑았습니다. 백발을 단정하게 뒤로 묶고 갈색 조끼를 입고 있었습니다. 김영순 81세, 할머님 대전경찰청 미제사건 수사팀의 최 반장입니다. 영순 할머니의 눈이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경찰이라는 단어가 20년 전의 기억을 불러일으킨 것이겠죠. 경찰 양반이 무슨 일로? 안에서 말씀을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영순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최 반장을 안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방 안은 소박했습니다. 낮은 장롱 위에는 화병이 하나, 그리고 벽에는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최 반장의 시선이 그 사진에 빨려 들어갔습니다. 바닥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는 어린 소년. 사건 파일에서 보았던 바로 그 얼굴이었습니다. 할머님 준서 군일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영순 할머니의 무릎 위 손이 움찔했습니다. 미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최 반장은 천천히 영순 할머니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단어를 골라가며 설명했습니다. 미국에 사는 한인 남성이 DNA 검사를 받은 것, 그 결과가 영순 할머니와의 혈연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남성이 20년 전 사라진 준서 군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 영순 할머니는 설명을 듣는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릎 위에 놓인 두 손이 천천히 하지만 멈출 수 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최 반장이 말을 마치자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윽고 영순 할머니의 입술이 희미하게 움직였습니다. 소리가 되기까지 몇 초가 걸렸습니다. 우리 준서가 살아있다는 말입니까? 아직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감정이 필요합니다. 할머님의 DNA 샘플을 제공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최 반장은 구강 상피세포 채취 키트를 보여주며 면봉으로 입안 쪽을 가볍게 긁기만 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순 할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샘플 채취가 끝난 후 최 반장이 일어서려 하자 영순 할머니가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앙상한 손에 뜻밖의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형사님, 네 할머님 결과가 나오면 바로 알려주세요. 전화번호를 적어드릴 테니.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눈동자는 똑바로 최 반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20년간 기다려온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채취된 샘플은 대전에서 서울의 국과수로 보내졌습니다. 미국 측에서 공식 루트로 제공된 데이비드 박의 DNA 정보와의 대조 작업이 시작됩니다. 감정에는 약 1개월이 걸렸습니다. 국과수는 목의 혈통을 추적하는 미토콘드리아 DNA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이 DNA는 어머니에게서 자식에게 그리고 외할머니에게서 딸을 통해 외손자에게로 거의 그대로 유전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할머니와 손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2016년 6월 말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과수의 공식 감정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영순의 DNA 샘플과 데이비드 박의 DNA 샘플 간의 미토콘드리아 DNA 분석 결과 양자의 염기 서열은 완전히 일치. 목의 혈연 관계가 과학적으로 증명됨. 할머니의 유전자가 20년의 시간을 넘어 두 사람의 유대를 증명했습니다. 미국 버지니아주에 사는 데이비드 박은 20년 전 대전에서 사라진 12살 소년 박준서였던 것입니다. 최 반장은 감정서를 손에 든 채 한동안 의자에서 움직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소년은 살아있었다. 20년간 바다 건너 미국에서 다른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 희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거대한 미스터리가 남았습니다. 12살 소년이 어떻게 혼자 바다를 건넜는가? 누군가가 그를 데려갔음에 틀림없습니다. 누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 최 반장은 상부에 올릴 보고서 말미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피해자 박준서의 생존 확인. 그러나 피해자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경위는 불명. 불법 국외 이송 및 인신매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재수사를 개시할 필요 있음. 20년간 잠들어 있던 사건이 다시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이번에야말로 진실을 백일하에 드러내야만 했습니다. 2016년 7월 최 반장 앞에는 두 가닥에 얽힌 실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20년 전 소년이 어떻게 사라졌는가 하는 미스터리. 다른 하나는 그 소년이 어떻게 미국까지 건너갔는가 하는 미스터리. 첫 번째 실은 1995년의 기록 속에 묻혀 단서는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실에는 더듬어 가야 할 길이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박, 즉 박준서 군이 미국에서 입양된 기록이 존재할 것입니다. 기록이 있으면 추적이 가능합니다. 최 반장은 주미 한국 대사관과 미국 국토안보부에 공식적인 수사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데이비드 박의 미국 내 입양에 관한 모든 기록을 제공해달라고 답이 오기까지 약 3주가 걸렸습니다. 미국 측에서 보내온 서류 뭉치는 상당히 두꺼웠습니다. 최 반장은 회의실 책상에 서류를 펼쳐놓고 한 장씩 훑어보았습니다. 아동 이름 박민우 생년월일 1983년 3월 21일 출생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가족관계 고아 양친 불상 입양 알선 기관 글로벌 키즈 파운데이션 양부모 로버트 박 수잔 박 미국 버지니아주 거주 입양 성립일 1995년 11월 5일. 최 반장은 서류 속에서 몇 가지 기묘한 점을 찾아냈습니다. 우선 이름이 다릅니다. 박준서가 아니라 박민우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생년월일은 1983년생이라는 점에서 준서군과 일치하지만 날짜는 달랐습니다. 준서군의 진짜 생일은 7월입니다. 출생지도 대전이 아닌 서울, 그리고 가족관계란에는 그저 고아라고만 모든 정보가 위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적인 것은 입양 성립일입니다. 1995년 11월 5일. 준서군이 실종된 10월 18일로부터 불과 18일 후의 일이었습니다. 소년이 사라진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위조된 신분으로 미국 입양이 완료되었다. 이것은 비정상적입니다. 계획적이야. 최 반장은 중얼거렸습니다.
이것은 우발적인 범행이 아닙니다. 가짜 서류를 만들고 입양 절차를 진행하고 아이를 비행기에 태운다. 이 모든 것이 사전에 준비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아이가 사라진 후에 허둥지둥 준비해서는 18일 만에 완료될 리가 없습니다. 최 반장의 시선이 서류의 한 지점에 고정되었습니다. 입양 알선기관, 글로벌 키즈 파운데이션. 이 단체를 철저히 파헤칠 필요가 있었습니다. 수사팀이 조사한 결과 이 단체는 1991년 서울 신촌의 한 짭주 단조에서 해외 입양을 알선하는 작은 비영리 단체로 설립되었습니다. 정식 허가를 받은 대형 기관과는 달리 직원은 대표를 포함해도 서너 명 정도의 소규모 사무실이었다고 합니다. 이 단체는 주로 미국이나 캐나다 가정에 한국 아이들을 소개해왔지만 2003년에 갑자기 해산했습니다. 해산 이유는 운영상의 사정이라고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최 반장이 주목한 것은 이 단체 대표의 이름이었습니다. 오태진 1958년생 서울 출신. 수사팀은 오태진의 신원을 조회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경력이 모니터에 떠오르는 순간 수사팀 사무실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오태진에게는 전과가 있었습니다. 1998년 여권법 위반으로 벌금형, 2001년에는 사문서 위조 혐의로 송치되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그뿐만이 아닙니다. 2010년 미국 FBI가 아시아 지역의 불법 입양, 브로커 조직을 수사할 때 이 오태진의 이름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미국 측 수사 기록에 따르면 오태진은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에 걸쳐 한국이나 동남아시아에서 아이들의 신분을 위조해 해외로 보내는 브로커로 활동했다는 혐의가 있었습니다. 당시 오태진은 동남아 어딘가에 잠적해 있어 FBI는 그를 체포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최 반장은 인터폴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했습니다. 그리고 오태진의 현재 소재지를 찾아냈습니다. 오태진은 2014년 방콕에서 여권법 위반 및 불법 체류 혐의로 태국 경찰에 체포되어 현재 방콕 외곽의 교도소에 복역 중이었습니다. 형기는 4년 출소는 2018년 예정. 아직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최 반장은 상사에게 보고했습니다. 태국으로 가겠습니다. 오태진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이 사건의 진상에 다가갈 수 없습니다. 출장 허가는 즉시 떨어졌습니다. 2016년 8월 초순의 방콕. 최 반장은 인천공항에서 방콕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동행은 같은 수사팀의 젊은 강형사, 30대 초반으로 영어가 능통한 인물입니다. 방콕은 무더웠습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끈적한 열기가 피부에 달라붙습니다. 기온 35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 두 사람은 태국 당국과 사전에 조율하여 방콕 외곽의 교도소로 향했습니다. 면회는 교도소의 특별 접견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태국인 교도관 한 명이 배석했고 통역은 주태국 한국 대사관 직원이 맡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오태진이 들어왔습니다. 60세에 가까운 남자였습니다. 머리카락은 듬성해지고 뺨은 움푹 패였으며 피부는 검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교도소 생활로 꽤나 초췌해진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만은 날카로운 빛을 뿜고 있었습니다. 최 반장과 눈이 마주치자 순간 경계하는 빛을 보였지만 이내 무표정해지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국 경찰이 이런 데까지 무슨 일이야. 오태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그 말투에는 아직 날이 서 있었습니다. 최 반장은 봉투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교복을 입은 어린 소년의 사진입니다. 이 아이 본 기억 있습니까? 오태진의 눈이 사진 위에서 멈췄습니다. 1초, 2초, 3초.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최 반장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몰라, 박준서. 1995년 10월 18일에 실종된 12살 소년입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박민우라는 이름으로 미국에 입양되었습니다. 알선한 기관은 글로벌 키즈, 대표는 오태진 바로 당신이고 최 반장은 냉정하게 하지만 일절 틈을 보이지 않고 사실을 들이밀었습니다. 오태진의 입가가 살짝 비틀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입을 열려 하지 않습니다. 최 반장은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현재 한국 검찰은 이건을 아동 인신매매 혐의로
국제 공조 수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신 형기가 끝나면 한국으로의 신병 인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공소시효가 지났을지도 모르지만 수사 과정에서 다른 혐의가 드러나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죠. 최 반장은 한번 말을 끊고 차가운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당신이 협조한다면 나도 그 점을 수사 보고서에 기록해 줄 수 있습니다. 접견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태진은 테이블 위의 사진을 뚫어지게 보고 있습니다. 20년 전 12살이었던 소년의 동그란 눈이 가만히 그를 마주 보고 있었습니다. 1분 정도 지났을까요? 오태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그 아이 데려간 거 나야. 최 반장의 등에 전기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냉정해야 한다. 처음부터 전부 말해주시죠. 오태진은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1995년 여름이었어. 7월인지 8월인지 확실히는 기억 안 나지만 여름이었지. 오태진의 증언에 따르면 그해 여름 그의 사무실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고 합니다. 전화를 건 남자는 자신을 대전에 사는 연구원이라고만 소개하고 이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는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이 한 명을 미국으로 보내고 싶소. 오태진에게 이런 의뢰는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90년대 경제적인 이유로 아이를 해외에 부유한 가정에 입양 보내고 싶어하는 부모가 드물게 있었습니다. 오태진은 그 중개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모두 불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처럼 조건을 물었습니다. 아이의 나이, 건강 상태, 서류는 어떻게 할 건지 등등. 그러자 전화 너머의 남자가 기묘한 말을 꺼냈습니다. 그 아이는 좀 알려진 아이라 평범한 방법으로는 안 돼요. 완전히 새로운 신분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알려진 아이라니 무슨 뜻입니까? 최 반장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때는 자세히 말 안 했어. 나중에 만나고 나서야 알았지. 그 아이가 신문에도 났던 천재 소년이라는 걸 말이야. 오태진은 처음에 이 제안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이미 얼굴이 알려진 아이를 다루는 것은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하지만 상대가 제시한 조건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 남자가 5천만 원을 요구했어. 5천만 원을 말이야. 아이를 넘기는 쪽에서 돈을 요구했다고요. 그래, 보통은 반대지. 내가 수수료를 받는데 그놈은 달랐어. 자기한테 5천만 원을 주지 않으면 아이를 넘기지 않겠다고 버텼지. 최 반장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이를 보내면서 돈을 받는다. 이것은 아이의 장래를 생각해서가 아니다. 아이를 파는 것이다. 그 돈은 어디서 났습니까? 미국 양부모한테서 받는 수수료지. 당시 미국 가정이 아이 한 명 입양하는데 알선 기관에 내는 돈이 2만 불에서 3만 불 정도 됐어. 거기서 내목되고 나머지를 그놈한테 주기로 약속했지. 오태진은 마치 비즈니스 이야기라도 하듯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성사됐어. 내가 미국 양부모를 찾고 서류를 위조하고 아이를 데려간다. 저쪽은 아이를 넘긴다. 그런 계약이었지. 그 연구원과는 직접 만났습니까? 만났지. 1995년 9월 대전에서 한 번, 역 앞 낡은 다방에서. 오태진의 기억 속 남자는 40대 정도 마른 체형에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적고 냉정해 보였지만 커피잔을 든 그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왜 아이를 보내려는지 이유는 물었습니까? 빚 때문이라고 했어. 도박으로 만든 빚 때문에 목이 안 돌아간다고. 그런데 아이가 유명해서 아동보호소에 맡길 수도 없다고 어쩌고저쩌고. 오태진은 그때 그 남자가 했던 말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놈이 이렇게 말했어. 그 아이는 사라져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원이라고. 최 반장이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 연구원의 이름은. 오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중에 서류 만들 때 알았어. 이름은. 접견실의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천장의 형광등이 지잉하고 우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오태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박정훈, 박준서의 친아버지야. 최 반장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펜이 멈췄다고 합니다. 박정훈. 사건 파일 속에서 몇 번이고 보았던 이름. 전단지를 손에 들고 대전 거리를 헤매던 아버지. 경찰서에서 충혈된 눈으로 아들을 찾아달라고 호소하던 남자. 20년간 비극의 아버지를 연기해온 남자. 그 남자가
범인이었습니다. 최 반장은 감정을 억누르고 면회를 계속했습니다. 아이를 넘길 때의 상황을 자세히 말해주시죠. 오태진의 증언은 계속됩니다. 1995년 10월 18일 미리 정해둔 날이었지. 학원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정훈이가 아이를 서울역 앞으로 데려오기로 했어. 박정훈이 직접요. 그래, 그놈이 직접 데려왔어. 학원 근처에서 아이를 만났겠지. 아이한테는 여행이라도 간다고 거짓말한 것 같던데 아이 표정은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었어. 아버지 말을 순순히 믿었겠지. 내가 서울역 앞에서 차를 대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정훈이가 아이를 데려왔어. 차에 태울 때 정훈이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최 반장은 대답하지 않고 그저 오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친구분이 서울 구경시켜 주실 거니까 얌전히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했어. 오태진은 픽 하고 시선을 떨궜습니다. 아이는 차에 타고 뒷좌석에서 뒤돌아봤어. 창문 너머로 아버지한테 조그만 손으로 손을 흔들더군. 접견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정훈이는 차가 안 보일 때까지 거기에 서 있었어. 그 표정이 뭐랄까 무표정했어. 울지도 웃지도 않고 그냥 서 있었지. 오태진은 그날 밤 준서군을 데리고 서울의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거기서 위조 서류를 만듭니다. 이름을 민우로 생일을 바꾸고 출생지를 서울로 속였습니다. 가족관계란에는 고아라고 적었습니다. 아이는 저항하지 않았습니까? 무서워하거나 울거나.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지. 서울 구경 아니었어요. 하고 묻길래 적당히 둘러댔어. 아빠도 곧 오실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하고 하지만 열흘쯤 지나니까 아이도 눈치채기 시작하더군. 아버지가 안 오니까 울었어. 하지만 똑똑한 아이였어.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건 나도 알겠더군. 어느 순간부터 우는 걸 그치고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지. 열흘 후인 10월 28일 오태진은 준서 군을 데리고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위조 여권과 입양 서류를 손에 들고 오태진은 아이에게 새 옷을 입히고 미국행 비행기에 태웠습니다. 미국 공항에서는 로버트와 수잔 박 부부가 마중 나왔고 소녀는 새로운 가족의 품으로 인도되었습니다. 미국 부부는 이 아이가 불법적인 수단으로 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까? 알 리가 없지. 서류는 완벽했으니까 정식 절차를 밟았다고 믿었을 거야. 최 반장은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었습니다. 돈은 약속대로 건넸습니까? 건넸지. 아이를 맡은 후에 먼저 1천만 원, 미국에서 수수료가 입금된 후에 나머지 3천만 원을 건넸어. 어떻게요? 현금으로. 정훈이가 지정한 장소에 내가 직접 가져다 줬어. 처음에는 대전 어디 주차장이었고 두 번째는 서울역 근처 다방이었지. 오태진의 진술이 끝났습니다. 최 반장은 조서를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오태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울 사무실에서 쓰던 놈이 하나 있었어. 강 씨라고. 그놈도 아이 얼굴을 봤어. 찾아봐. 그리고 테이블 위의 사진을 다시 내려다보았습니다. 배낭 있었지. 서울역에서 발견됐다는 거. 그거 정훈이가 일부러 둔 거야. 아이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려고. 서울역에 배낭을 두면 아이가 혼자 어디론가 간 것처럼 보일 테니까. 최 반장의 머릿속에서 20년 전 미스터리의 조각들이 탁 소리를 내며 맞춰졌습니다. 서울역에서 발견된 배낭, 대전과는 반대 방향, 왜 소녀는 서울로, 모두가 품었던 그 의문의 답은 너무나 단순했습니다. 소년이 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갖다 놓은 것입니다. 면회를 마치고 최 반장은 교도소 밖으로 나왔습니다. 방콕의 오후 햇살이 지글지글 피부를 태웁니다. 기온 35도가 넘는 더위였지만 최 반장의 등줄기는 찬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옆을 껐던 강 형사가 걱정스러운 듯 물었습니다. 반장님, 저놈 진술 믿으십니까? 최 반장은 대답하지 않고 그저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태국의 뜨거운 하늘 너머로 20년 전 대전의 가을 풍경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전단지를 손에 들고 거리를 걷던 남자, 경찰서에서 아들을 살려달라며 눈물 흘리던 남자, 연구소 동료들이 저렇게 아들 생각하는 아버지가 없다고 했던 남자, 그 남자가 12살 아들을 5천만 원에 팔아넘겼다.
그리고 20년간 비극의 아버지라는 가면을 쓰고 살아왔다. 최 반장은 그날 밤 비행기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창밖으로 방콕의 야경이 멀어져 가는 것을 보며 그는 굳게 주먹을 쥐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에 돌아가면 해야 할 일은 하나였습니다. 박정훈을 체포하는 것. 2016년 8월 하순 대전경찰청. 방콕에서 귀국한 최 반장은 즉시 보강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오태진의 증언만으로는 아직 부족합니다. 브로커 한 명의 말만으로 사건을 재구성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최 반장이 가장 먼저 추적한 것은 오태진이 이름을 댄 전 직원 강 씨라는 남자였습니다. 팀이 그의 행방을 쫓자 강 씨는 현재 경기도 수원시에 살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53세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최 반장은 직접 수원으로 향했습니다. 인쇄소 사무실에서 마주한 강 씨는 경찰이 찾아온 것에 안색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최 반장이 글로벌 키즈 시절의 이야기를 꺼내자 강 씨는 한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이윽고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정상적인 루트로 온 아이가 아니라는 걸요. 강 씨의 증언은 오태진의 말과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1995년 10월 오태진이 12살 정도의 남자아이를 데리고 서울 사무실에 나타난 것. 아이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것. 강 씨는 오태진의 지시로 위조 서류 작성을 도왔고 여권용 사진을 찍기 위해 아이를 신촌의 사진관으로 데려갔던 것. 사진사 아저씨가 웃어보렴 했는데 그 아이가 전혀 웃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카메라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이 20년이 지난 지금도 잊히지가 않아요. 강 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오태진의 진술을 뒷받침할 결정적인 증인이 확보되었습니다. 최 반장은 또 하나의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정훈 씨가 도박빚 때문에 아이를 팔았다는 부분입니다. 20년도 더 된 돈의 흐름을 쫓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사팀은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정훈 씨의 과거 금융거래 기록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은행 기록은 대부분 보존 기간이 지났지만 한 가지 중요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1995년 9월 정훈 씨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단기간에 거액의 현금이 인출된 흔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9월 한 달간 총 6회일 200만 원. 연구원의 월급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나아가 동시기의 신용카드 연체 기록도 발견되었습니다. 카드 2개로 총 800만 원 이상의 연체가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당시 대전 일대에서 활동하던 사채업자들의 기록도 추적했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작업이었지만 하나의 실마리가 발견되었습니다. 1995년 당시 대전에서 사채업을 하던 인물 중 한 명이 아직 생존해 있었고 그가 박정훈이라는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정훈. 아, 그 연구소 다니던 양반. 그 사람 꽤 오래 빌렸었어. 2천만 원은 넘었을걸. 하도 독촉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싹 다 갚아버리더라고. 96년 말인가 97년 초였나. 퍼즐 조각이 하나 또 하나 맞춰져 갔습니다. 도박빚에 시달리던 아버지가 브로커에게 아들을 팔아넘기고 그 돈으로 빚을 갚았다. 그리고 아들이 스스로 실종된 것처럼 꾸미기 위해 배낭을 서울역에 두었다. 최 반장은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16년 9월 초 지방검찰청에 박정훈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되었고 발부되었습니다. 9월 8일 오전 10시 최 반장과 수사관들이 대전 외곽의 원룸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3층짜리 낡은 건물입니다. 외벽 페인트는 벗겨져 있고 계단 형광등이 깜빡이고 있습니다. 2층 203호 최 반장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는 한동안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두드리자 느릿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박정훈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56세의 연구소를 그만두고 그로부터 2년, 이제 60세에 가까운 나이입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은 그를 크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해졌고 어깨 한쪽이 푹 꺼져 있습니다. 뺨은 헬쑥하고 수염은 덥수룩했습니다. 낡은 회색 운동복을 입고 맨발이었습니다. 그의 눈이
경찰 신분증을 포착했습니다. 그리고 최 반장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정훈 씨의 표정에 기묘한 변화가 스쳤습니다. 놀라움도, 공포도, 분노도 아닌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것이 마침내 왔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박정훈 씨 맞으시죠? 대전경찰청 미제사건 수사팀 최 반장입니다. 아동복지법 위반 및 인신매매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동행해 주시죠. 정훈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한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신발을 신고 방불을 끄고 문을 잠그는 그 일련의 동작은 지독히도 침착했습니다. 저항도 변명도 놀람도 없습니다. 마치 언젠가 이날이 올 것을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수사 차량이 대전경찰청으로 향했습니다. 취조실, 형광등 아래 정훈 씨와 최 반장이 마주 앉아 있습니다. 최 반장은 먼저 사건의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미국에서 데이비드 박이라는 남성이 DNA 검사를 받았고 김영순 할머니와의 혈연 관계가 판명된 것, 국과수 감정으로 그가 박준서 본인임이 확인된 것. 정훈 씨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고개를 숙이고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국에서 오태진을 만나고 왔습니다. 정훈 씨의 어깨가 희미하게 떨렸습니다. 오태진은 전부 이야기했습니다. 1995년 10월 18일 당신이 아들 준서군을 서울역 앞에서 넘겼다고. 취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 반장은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형사는 때로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상대가 스스로 말할 준비가 될 때까지. 정훈 씨의 두 손이 무릎 위에서 깍지를 꼈다가 풀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입술이 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호흡이 거칠어졌다가 다시 잠잠해집니다. 그것을 몇 번 반복한 후 5분 혹은 10분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마침내 정훈 씨의 입에서 20년간 봉인해왔던 말이 터져나왔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목소리는 몹시 갈라져 있었습니다. 오태진이라는 남자에게 준서를 넘겼습니다. 최 반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펜을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말씀해 주시죠. 정훈 씨의 고백은 끊어질 듯 이어졌지만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20년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것을 마침내 토해내는 인간의 목소리였습니다. 시작은 1994년이었다고 합니다. 아내 미나 씨가 세상을 떠난 지 4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아내가 죽고 남자 혼자 아이를 키우는 건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돌봐줄 사람도 없고 연구소 일은 바빴죠. 장모님이 가끔 와주셨지만 매번 그럴 수는 없었으니까요. 외로움과 피로가 점점 쌓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훈 씨는 동료의 권유로 처음 도박장에 발을 들였습니다. 처음에는 시간 때우기였습니다. 일이 끝나도 돌아갈 곳이 없었어요. 그곳에 가면 사람이 있고 시간이 흘러가니까 그게 편했습니다. 하지만 시간 때우기가 습관이 되고 습관이 중독이 되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땄을 때의 그 흥분감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세상에서 나 혼자만 잘 나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죠. 하지만 잃기 시작하면 그걸 만회하려고 더 큰 돈을 쏟아붓게 됩니다. 그 악순환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1995년이 되자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월급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액수였습니다. 사채에 손을 댔고 이자가 이자를 낳아 빚은 2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1995년 여름쯤에는 빚쟁이들이 집 앞까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준서가 학교에 가 있는 시간에 왔지만 문을 걷어차고 고함을 질렀죠. 동네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정훈 씨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동료에게도 장모님에게도 돈 이야기는 할 수 없었습니다. 장모님께는 절대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딸을 잃고 준서 하나만 의지하며 사는 분께 사위가 도박으로 빚더미에 앉았다고는 입이 찢어져도 말할 수 없었어요. 그때 지인을 통해 아이를 해외로 보내는 브로커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미친 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자식을 남에게 팔아넘기단 이 말도 안 된다고. 정훈 씨는 거기서 한번 말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빚쟁이들이 또 집에 찾아온 날 우연히 준서가 집에 있었습니다. 현관 밖에서 소란이 나자 준서가 방에서 나왔어요. 그 아이가 겁에 질린 얼굴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을 본 순간 생각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최 반장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대로는 이 아이도 나도 파멸한다고, 빚쟁이에게 쫓겨 길거리에 나앉게 될 거라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 아이를 먼 나라로 보내 좋은 가정에 맡겨지는 편이 저와 있는 것보다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정훈 씨의 목소리가 꺼질 듯 희미해졌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이건 아이를 위한 거라고, 최선의 선택이라고. 1995년 9월 정훈 씨는 오태진에게 전화를 걸어 대전의 다방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5천만 원을 요구한 것은 사실입니다. 빚을 갚으려면 그만큼 필요했습니다. 오태진이라는 남자는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미국 양부모를 찾을 수 있다, 서류도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10월 18일의 일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제가 학원 근처에서 준서를 기다렸습니다. 수업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요. 준서는 놀랐습니다. 아빠, 왜 여기 있어? 하고. 저는 서울에 볼 일이 있는데 아빠 친구가 차로 데려다 준대 하고 거짓말했습니다. 아드님은 의심하지 않았습니까? 네, 아이가 아버지를 의심할 리가 없으니까요. 정훈 씨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닦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저 흐르는 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서울역 앞에 오태진의 차가 서 있었고 준서를 태웠습니다. 준서가 뒤돌아서 저를 봤어요. 차창 너머로 조그만 손으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훈 씨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그날 흔들던 손이 20년간 매일 밤 꿈에 나왔습니다. 잠시 후 고백이 이어집니다. 차가 떠난 후 준서의 배낭을 역벤치에 두었습니다. 그 아이가 스스로 어디론가 가버린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장모님이 와 계셨고 준서가 돌아오지 않는다고. 저는 놀란 척했습니다. 최 반장은 조서를 작성하며 물었습니다. 그날 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고 그 후 전단지를 만들고 경찰서에 드나들며 아들을 찾는 아버지를 연기한 것이군요. 정훈 씨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기했다고 하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정훈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에 젖은 붉은 눈이었습니다. 전단지를 붙일 때마다 준서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게 연기였냐고 물으신다면 모르겠습니다. 그 아이를 보낸 후로 후회하지 않은 날이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만약 돌이킬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매일 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최 반장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한마디에는 천근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정훈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한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장모님께 준서 사진을 볼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 공주에도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연구소에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죠. 술을 마시기 시작한 건 그때부터입니다. 20년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정훈 씨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미웠던 게 아닙니다. 사랑했습니다. 진심으로요. 하지만 그때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그렇게 믿어버렸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거짓말이었습니다. 방법이 없었던 게 아니라 제가 비겁했던 겁니다. 취조실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 반장은 조서 말미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피의자 박정훈 상기 사실을 모두 인정함. 박정훈은 아동복지법 위반 및 인신매매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016년 10월 공주의 김영순 할머니 집으로 국제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그날은 차가운 가을비가 내리는 오후였습니다. 영순 할머니가 안방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탁자 위에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느릿한 걸음으로 수화기를 듭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국어였지만 그 발음은 어눌했습니다. 할머니. 영순 할머니의 손에서 수화기가 희미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준서예요. 남자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영순 할머니의 숨이 멎는 것이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1초, 2초, 3초.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 후 영순 할머니의 오열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말이 아닌 절규였습니다. 20년간 마음 깊은 곳에 억눌러 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듯한 그런 소리였습니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안도인지, 원망인지 그 모든 것이 뒤섞인 통곡이었습니다. 한참 후 영순 할머니는 겨우 말을 쥐어짰습니다. 준서, 준서만이 꿈이 아니야. 전화기 너머의 남자도 울고 있었습니다. 한국어가 서툰 그는 울면서 또 한마디를 전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그 어눌한 한마디가 20년이라는 시간과 거리를 한순간에 지워버렸습니다. 두 사람은 수화기를 붙든 채 한동안 그저 울기만 했다고 합니다. 말은 거의 오가지 않았습니다. 영순 할머니는 충청도 사투리로, 준서는 서툰 한국어로 서로의 말을 절반도 이해하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아무래도 좋았습니다. 서로가 살아있다는 것, 서로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2016년 11월 인천국제공항, 워싱턴 DC 발직항편이 오후 4시에 도착했습니다. 도착 로비 유리문 너머로 승객들이 한 명 또 한 명 모습을 드러냅니다. 여행 가방을 끌고 코트깃을 세우고 마중 나온 사람을 찾아 두리번거리는 평소의 광경입니다. 그 속에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33세, 키가 크고 다부진 체격, 검은 코트에 안경을 쓰고 한 손에는 작은 여행 가방을 들고 있습니다. 그는 로비로 나오자 걸음을 멈추고 마중 나온 인파를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한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로비 한쪽 구석 안내 카운터 옆에 휠체어 한 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자그마한 노파가 앉아 있습니다. 고운 한복을 차려입고 무릎 위에서 손수건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허리는 깊이 굽었지만 얼굴만은 똑바로 들어 도착 게이트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휠체어 옆에는 최 반장이 서 있었습니다. 영순 할머니가 혼자 공항까지 올 수 없었기에 그가 공주까지 마중을 나갔던 것입니다. 남성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그리고 점점 빠르게 영순 할머니의 눈이 그 남성을 포착했습니다. 그 눈에 순식간에 눈물이 차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영순 할머니는 휠체어 팔걸이를 붙잡고 일어서려 합니다. 옆에 있던 최 반장이 부축하려 했지만 영순 할머니는 그것을 손으로 제지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섰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하지만 그 눈은 한순간도 남성에게서 떼지 않은 채 남성이 영순 할머니 앞에 섰습니다. 20년 전 사탕을 쥐고 있던 작은 손, 현관 앞에서 기차 시간을 묻던 아이, 할머니의 장조림을 맛있게 먹던 아이, 그 아이가 33세의 어른이 되어 할머니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많이 변했습니다. 어릴 적 동그랗던 윤곽은 성인 남성의 각진 턱선으로, 하지만 그 눈만은 옛날 그대로였습니다. 크고 곧고 어딘가 어른스러웠던 바로 그 눈. 영순 할머니가 떨리는 손을 뻗었습니다. 준서야.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그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준서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크고 듬직해진 손으로 할머니의 작고 주름진 손을 감싸듯 쥐었습니다. 영순 할머니의 기억 속에는 사탕을 쥐고 있던 작고 따뜻한 손이 남아 있었을 겁니다. 그 손이 이렇게 커졌구나 하고 할머니는 그 손바닥의 감촉으로 확인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준서는 한국어가 아닌 영어로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 염원을 담아 속삭였습니다. I'm home, grandma. 공항 로비를 사람들이 오가고 안내방송이 흐르고 여행 가방 바퀴 소리가 울리는 가운데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손자의 팔에 매달리는 할머니, 그리고 그 어깨를 감싸 안는 손자. 20년의 세월이 단 한 걸음의 거리로 좁혀진 그 순간을 곁에서 지켜보던 최 반장은 조용히 고개를 돌렸다고 합니다. 베테랑 형사의 눈에도 뜨거운 것이 차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후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박준서, 즉 데이비드 박은 미국으로 돌아간 후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와 전화로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매주 버지니아의 아파트에서 공주의 작은 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말이 거의 통하지 않았습니다. 영순 할머니의 충청도 사투리는 한국어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으니까요. 그럼에도 두 사람은 매주 전화를 거르지 않았습니다. 수화기를 들고 웃고 울고
때로는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숨소리만 듣고 있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해 겨울 영순 할머니는 전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준서야, 이제 괜찮다. 할미는 이제 여한이 없어. 그 말에 담긴 진짜 의미를 준서가 이해할 수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목소리에 가득한 평온함만은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20년간 기다리고 기도하고 사진 앞에서 손을 모으던 할머니가 마침내 내려놓은 것,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불안이었을 겁니다. 손자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된 지금 할머니는 마침내 마음 깊은 곳에 평안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박정우는 2017년 3월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아동복지법 위반 및 인신매매 혐의. 이 사건에는 한 가지 법적인 쟁점이 있었습니다. 범행이 1995년에 일어났기 때문에 통상의 공소시효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정훈 씨가 허위 실종 신고를 함으로써 20년간 수사기관을 기만해왔고 그 기간은 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도 그 논리를 인정했습니다. 재판에서 정훈 씨는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했고 최후 변론에서는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한 통을 제출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준서 군이 그 편지를 읽었는지 어떤지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박정훈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판결 이유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친부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경제적인 이유로 자신의 아이를 제3자에게 팔아넘겼으며 허위 신고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였다. 그 행위는 지극히 악질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미국의 양부모 밑에서 건강하게 성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본 판결에 처한다. 브로커 오태진은 한국으로 송환된 후 다른 재판에서 징역 7년 범행을 도운 강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 한 가지만 더, IQ 205. 이 숫자가 박준서라는 소년의 인생을 결정지었다고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밝혀진 지금 돌아보면 이 숫자가 비극을 낳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소년을 비극으로 밀어넣은 것은 아버지의 너무나 인간적인 약함이었습니다. 빚에 쫓기면서도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못했던 자존심, 아이를 팔면서 그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스스로를 속였던 자기기만, 그리고 20년간 진실을 말하지 못했던 공포심. 하지만 이 이야기가 그저 비극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준서는 살아 있었습니다. 바다 건너 먼 나라에서 다정한 양부모에게 양육되었고 자신의 힘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업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33세가 되어 스스로 나는 누구인가를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만약 준서 군이 그날 DNA 검사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만약 김영순 할머니가 같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면, 만약 두 사람의 유전자가 만날 수 없었다면 이 사건은 영원히 미제 사건으로 어둠 속에 묻혔을 겁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만났습니다. 수만 킬로미터 떨어진 두 사람의 유전자가 디지털 세상에서 기적적으로 만난 것입니다. 그것은 할머니가 20년간 안방벽 사진 앞에서 손을 모아왔던 기도가 과학이라는 형태로 응답받은 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1995년 10월 서울역 버스 정류장 벤치에 놓여있던 감색 배낭. 그 주인은 20년의 세월을 거쳐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공주의 작은 집벽에는 지금도 준서의 낡은 사진이 걸려 있다고 합니다. 다만 지금은 그 옆에 새로운 사진 한 장이 더 걸렸습니다. 인천공항 도착 로비에서 할머니의 손을 잡고 서 있는 33세 남성의 사진. 20년 만에 사진 속에서 두 사람은 웃고 있었습니다.